이 자리는 진보신당 홍세아 대표님 그리고 사회당 안혜상 대표님을 모시고 신자유주의 그리고 금융자본주의 시대의 이른바 99%라고 불림으로써 국민으로서 당연한 기본적인 권리를 빼앗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희망을 모색해보는 자리입니다. 오늘 조 당 대표님께서 이 자리가 끝나기 전에 확실히 그런 99%의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양장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양해의 말씀을 잠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두 알고 계시다시피 총선 예비후보 선거 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총선과 직접적으로 관계 있는 자리가 아닌 만큼 선거와 직접적으로 관계된 질문은 좀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광고 말씀을 잠시 드리자면 지금 1월 28일 재능 투쟁이 1,500일을 맞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후원을 1,500일 행사 관련 후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서는 아크파이 여의도를 진행하고 있는 대학생들이 2,000원짜리 자료집을 팔면서 후원금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저도 거기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가시는 길에 꼭 한 번씩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다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당 대표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각 진보신당과 사회당 당원 여러분들께 짧은 인사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버벅대거든요. 눈을 좀 떼주시고. 예, 감사합니다. 사회자가 곧 이 자리는 바쁘신 와중에도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런 줄로 바쁜 거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요. 도리어 이 자리에 정말 바쁘신데도 참석해주신 부장 아니면 또 관심 있어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 두 사람의 말씀이 어떤 희망이 감당될지는 모르겠지만 적더라도 새로운 진보 좌파의 후보석을 홍사 대표님 좋아하시는 말로 하면 땅에 떨어져 썩는 미랄이 되는 그런 출발시험이 되는 이런 시간을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끝날 때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지만 미리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정말 좋습니다. 네, 반갑고요. 제가 사흘 전에 너무 귀국한 지 꼭 10년 되는 날이었는데요. 1월 16일 날 제가 2002년 1월 16일 날 왔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꼭 10년하고 이제 3일이 지났는데 앞으로 저에게 남은 시간이 한 그 정도 있지 않을까 그냥 예감이 그렇습니다. 제가 어축자는 예감인데 감히 이제 다산 정약용 선생의 이 나이를 대충 담지 않을까. 왜냐하면 정약용 선생이 18년 동안 유배 생활을 했고 그래서 괜히 그냥 거기다 껴맞춰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아무튼 저에게 남아있는 시간 동안 제 생각은 그저 저희 후배들 앞으로 자라나는 세대들이 조금 더 나은 세상을 사는데 감히 아까도 얘기 나왔습니다만 미랄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그것이 한국의 진보 좌파 세력이 지금으로서는 이제 사회당과 진보신당으로 어쨌든 가장 중요하게 그 가치를 담을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미약하지만 앞으로 점점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과 함께 우리 후배들 그리고 지금 자라나는 세대들이 정말 미래에 대한 불안을 조금 덜 할 수 있어서 자기 형성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을 마련할 수 있는데 같이 여러분과 함께 노력하고 실천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정말 반갑고 아주 마음이 흡족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중에 좋은 인사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어떤 미랄이 될 수 있을지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을지 기대하면서 본격적인 대담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제 총 3개의 모색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중에 첫 번째 모석이 안효상 홍세아가 달린다입니다. 모색 끝에 빛나는 99% 희망의 정치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대표님께서 정치적, 예술적, 인간적으로 어떤 면모를 가지고 계신지 낱낱이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두 분 대표님께서 정치적이고 인간적이고 예술적인 답변을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제 진보좌파 정치의 본격적인 현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개인의 삶과 방금 전에 해주셨던 이야기들과 그 진보좌파 정치의 현안의 다리를 한번 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사 대표님께서 2002년에 민주노동당에 평당원으로 입당하셨고 진보정당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안효상 대표님께서는 2005년 당시 한국사회당의 그 전신 정책위원장으로 진보정당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한국사회당의 전신인 청년 진보당이 창당한 것이 1998년, 그리고 민주노동당이 창당한 것이 1999년이었는데요. 두 분의 입당 시기와 처음 입당한 당은 분명 다르지만 비슷한 시기에 창당한 진보정당의 당원으로서 정당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때문에 진보정당 활동하게 된 이유에 분명히 같은 점과 그리고 다른 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떻게 진보정당 운동에 몸을 담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같은가 다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싶습니다. 오늘 안효상 선생님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겠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뭐 주변에 누가 있느냐 이렇게 중요한데 확실히 줄 잘 쓰느냐 못 쓰느냐 청년진보당이 98년에 창당했고 저와 가까운 사람들이 창당을 하는데요. 그렇게 드러내고 얘기한 적은 없지만 이것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청년 진보당이 됐건 민주노동당이 됐건 당시에 일반 정당운동이라는 걸 이렇게 탐탁 혹은 찬성하는 경향은 아니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98년이라는 시점을 생각해 보시면 뭐 89년에서 91년 사이에 소련 서구 사회적으로 몰락하고 그러면서 기존의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국가정치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국가 20세기의 가장 큰 아이러니 중에 하나가 어쨌든 인간 해방에 기치를 내건 또 이루어진 그 혁명과 그 혁명 이후에 수립된 국가가 그 일정하게 억압적인 것으로 바뀐 이런 아이러니들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그것과는 좀 다른 것이 뭐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식의 고민들을 하던 시기이고 그래서 뭐 굳이 뭐 이런 게 번아웃을 말하자면 아우토노미아니 뭐 이런 식의 관심들이 확정적이진 않지만 뭐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 그다음에 저 아니더라도 뭐 열심히들 그 당시에 이제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제 뭐 30대 말에서 40대 흔히 말하는 젊은 날의 인생을 마치고 하신 분들이 계신데 그래서 20대에서 30대의 젊은 친구들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꼭 저까지 그걸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은 안 하고 있었다가 2005년쯤에 많은 분들이 좀 힘들고 좀 나가 떨어지신 분들도 있고 강퇴된 것들도 있고 그런 와중에 말 그대로 또 잘못된 친구를 만나서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 그래서 뭐 제가 특별히 해줄 수 있는 것은 없는데요. 그냥 같이 함께 한다는 것 자체로 의미를 가지고 그래서 이른바 정책위원장이라는 낙하산 인사로 어쨌든 당에 입당하는 이런 형식을 취해서 됐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제 지금의 진보좌파 정당을 뭐 폄훼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잘 나갈 때 거기다 하나 더 더해주는 것은 별로 이렇게 제 스타일에 맞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냥 어려울 때 같이 할 수 있는 게 뭐 진정한 친구다 이런 얘기까지는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시절에 어쨌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기에 아까 말씀드린 98년부터 한 2005년 사이에 저도 뭐 생각해 본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뭐 인간의 궁극적인 해방이라는 것이 유토피아라고 하더라도 홍사 대표님이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이 나중에 다시 우리에게 족쇄가 돼서 된다 하더라도 지금 해야 되는 어떤 과제들이 있는 거고 지금 현재 하는 과제들의 집중적인 형태가 정치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정치를 자체를 어떻게 바꾸고 그다음에 정치에 우리가 생각하는 내용을 어떻게 세우는 건가
이런 식으로 제가 하는 뭐 관심, 그다음에 제가 할 수 있는 범위라고 할까요? 뭐 그런 것들을 사실 어쨌든 뭐 제도적으로 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궁극적인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당연히 현재 뭐 정치나 국가, 그다음에 정감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상적인 것을 비춰봐서는 언제나 과소한 일이긴 하죠. 하지만 나날의 삶들, 우리가 그렇게 매일 말하는 뭐 민주의 삶 자체를 더 낮게 개선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고, 그런 개선이 다른 방식의 개선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해방의 방향으로의 개선이라면 지금 좀 자기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거나 뭐 취향이 아니라거나 하더라도 함께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하다 보니까 할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하지 뭐 이런 되면, 안 그러면 나가 떨어졌겠어요. 지금 정치라는 게 이렇게 뭐 만만치 않고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해보니까 또 사람이 하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할만하니까 하고,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냥 하는 거지. 그리고 제 약점제 단점인데 그냥 하기만 하면 그냥 계속 하는 경향이 있어서 뭐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계속 해주시면 앞으로도 제가 계속 곤란할 것 같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홍산 선생님. 네, 저는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선별 장로만하고 이제 어설픈 좌파가 되죠. 민족 좌파. 처음에 제가 소위 그 70년대 그 시기에 보내지잖아요. 제가 남민전 아닙니다. 남조선 민족회관 전선 준비위원회 전사였으니까요. 그 77년부터 79년 사이에서 활동하다가 79년도에 이제 파리로 가게 돼서 결국 이제 못 들어오게 된 그런 상황이어서 20여 년 동안 이제 파리에서 망명 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 어설픈 민족 좌파, 말이 좀 이상하지만 그 시절에 그런 책도 없었고 복사기도 없었고, 요즘같이 뭐 복사기가 있었으면 좋은데 책도 없고,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 시대에 그 70년 초에 공산당 선언 같은 것을 어떻게 접했느냐 하면 이완하미 서점에서, 일본의 이완하미 서점에서 나온 것을 일본어를 아는 친구가 대학 노트에 깨알같이 번역한 것을 돌려보는, 왜냐하면 복사기가 없으니까. 그런 시절이 있었던 거죠. 정말 지금하고 비교하면 딴판의 세상이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접하기도 하고, 뭐 예를 들면 마오의 모순론, 실천론이다 이런 것이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접할 수 있었던 시기인데, 그 시기에 그런 걸 접했습니다만은 물론 그때도 저는 역시 민족 좌파, 이제 오늘에 가까운 이런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프랑스에 가서 프랑스에서의 삶 속에서 이제 많이 이제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여러 번 하게 됐었고, 특히 이제 왜 이제 민주노동당에 귀국하면서 들어가게 됐냐. 2002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10년 전에 귀국해서 이제 바로 이 민주노동당에 입당을 하게 됐습니다. 평당원이죠. 그리고 이제 또 덧붙인다면 한겨레신문에 일하게 됐는데, 언론사에서는 이 노조 가입이 정당 가입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냥 밀어붙인 사규를 어기면서 밀어붙였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노조 조합원으로서 노동부가 한겨레에서는 이제 부장 정도만 되면 노조원이었다가 또 이제 물러나는 이런 흐름이 있는데, 저는 이제 한겨레에 있는 동안 끝까지 노조원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겨레를 마치고 르몽드 디플로마틱 한국판 편집인으로 자리를 옮기면서는 일하는 사람이 3사람밖에 없었는데, 또 이제 셋이 이제 죽을 맞춰서 언론노조 산하 직가입 분회를 결성하여 분회원으로 활동했던 이런 어쨌든
그런 정체성이 이제 뚜렷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평당원의 평조합원 이렇게 이제 그랬었는데 저 2008년 분당 상황에서는 저의 가치관이랄까 전망이랄까 이런 그 얘기가 또 혹시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진보신당에 이제 역시 평당원으로 참여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평조합원에서 평당원이었다가 지금 느닷없이 지금 이 자리에 이제 이 대표라는 참 제가 판단할 때도 작년 8월까지만 해도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정말 그래요? 이게 저로서는 저야 그냥 글이나 쓰고 이렇게 지금 여기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글 쓰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실천에 있어 최대한으로 어쨌든 한다는 그런 것으로 이제 살아왔는데 그리고 나름대로 역할 분담을 한다 이랬는데 그 역할 분담의 구도가 그냥 와그러러 무너지는 이런 현실 속에서 상황의 부름에 응답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어찌할까요? 정말 힘들거든요. 이 나이에 이게 오르고 싶지 않은 무대라고 글을 썼으나 이 나이에 오를 일이 아니었더라고요. 예, 젊은 시절에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차곡차곡 했어야 되는 거지. 제가 47년생이라 지금 굉장히 세는 나이도 66인데 정말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올라왔으니 어떡하겠습니까? 또 지금 여기에서 가장 이제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여러분이 많이 같이 좀 이 힘을 저희 힘을 주시고 여러분 스스로 힘을 북돋아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스스로 힘도 북돋아 주셨으면 그런 바람이네요. 이 대답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어떠신가요? 홍사 대표님, 그리고 왕상 대표님의 인간적인, 예술적인, 정치적인 면모가 많이 보이셨나요? 이렇게 전혀 예술적이지는 못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모색의 시간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부족함이 많지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홍사 왕상 대표님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곧바로 그럼 두 번째 모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모색의 제목은 명쾌, 상쾌, 통쾌한 신자유주의 그리고 금융자본주의 극복 방법인데요. 이번 모색 시간에는 양당 대표님께서 이른바 신자유주의 그리고 금융자본주의 시대에 고통받는 99% 민중들에게 희망이 되는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시간입니다. 언제나 준비된 대표님들임을 믿어 신청하면서 준비된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진보신당과 사회당이 오랫동안 신자유주의 그리고 금융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참 많은데요. 오늘 제목에도 있는 것처럼 이른바 99%라는 말이 좀 더 등장하게 될 정도로 신자유주의, 금융자본주의 시대에는 절대 다수의 사람들과 생태 환경이 1%의 부를 축적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이 앞을 다투서 복지를 이야기도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정말 어떤 복지가 진짜 복지고 어떤 복지가 좋은 복지인지 혹은 나쁜 복지인지 헷갈리게 되는데요. 99%가 고통받고 있는 신자유주의, 금융자본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올바른 대안이 무엇일까요? 짧은 시간에 답변하시기에 굉장히 만만치 않은 질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TV토론에서도 항상 시간이 짧으니까 이번에 좀 짧은 답변으로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홍자 대표님께서 먼저 이거 어려워서 제가 배워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 대표 먼저 하시고. 예, 그럼 안현상 대표님께서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오늘 떼주시죠. 예. 그 말씀드리자면 아까 홍사 대표님이 우선은 이런 번역 필사 이런 관심 있으신 분은 검찰청에서 나온 좌익사건 실력 12권을 보시면 난민자 사건 공소장이니까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물론 더 이면이 더 풍부한데 과거에 그런 것들이 어쨌든 축적 누적 반영돼서 오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일단 시작에 우리는 우리 시대의 자본, 그러니까 홍사 대표님이 시행하시면서 좌파의 방향 중에 어쨌든 자본주의에 대한 명확한 문제제기와 극복에 대한 그런 얘기 말씀을 하셨죠. 그랬을 때 우리 시대의 어쨌든 자본주의가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혹은 또 어떤 분들은 뭐 금융자본주의 혹은 또 학자들마다 구분하기 위해서 무슨 신금융자본주의 이런 식의 말들을 쓰기도 하는데 어쨌든 뭐 대안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게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정확히 알고 그것이 정치적으로 뭐 지금 이제 수사적으로 1대 99라는 말을 쓰긴 하지만 그 99를 하나의 편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극복할 수 있는 어쨌든 힘을 가지고 뭔가를 구현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 잘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뭐 여러 가지 학자들의 뭐 이론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그것이 다수에게 이것이 정말 이렇게 돌아가는가가 알려질 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건 당연히 다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자유주의라는 게 뭐 서구에서 뭐 1972년이냐 73년이냐 혹은 뭐 그 고금리 정책을 취한 78년이냐 뭐 그 시기를 어떻게 잡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지만 한국에서 그것이 본격적으로 된 것은 97년에 이른바 IMF 외환위기라고 해서 중요하죠. 근데 이제 처음에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뭐 명확하게 다 하긴 하는데 이게 뭔지 잘 모르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되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뭐 이런 것도 알면서 흔히 말하는 비정규직 철폐라는 이름으로 뭔가를 대응하려고 했던 거고 그래서 당연히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이 이른바 비용의 노동 비용 임금을 비용으로 보는 사람들 관점에서 비용의 결감이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는 시대 뭐 이런 시대라고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었죠. 그러다가 2008년에 이른바 뭐 6.8 금융위기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도대체 저번 같은 정말 나쁜 사람들이어서 끊임없이 비정규직을 쓰는 건가. 사실은 그들도 이른바 금융자본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압박을 받고 있고 거기서 어쨌든 자기 나름대로 살아남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혹은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최선의 노력들을 하는 것이 오늘날 어쨌든 우리가 돌아가고 있는 신자유주의 시대라고 부르는 어떤 것입니다. 그래서 장력 지금 아까 사회 보시는 분도 여의도에서 한국거래소협회에서 어떤 점거농성이라고 하는 걸 하면서 금융자본주의를 바꾸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 그런 거겠죠. 과거에 상업자본주의 시대라고 부르는 시대에는 이른바 현장에서 사용자가 누구고 노동자가 누구고 그것이 명료하고 어떻게 힘을 모을 수 있고 그들이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지 노동시간을 어떻게 줄여야 되고 임금을 얼마나 높여야 되고 노동 조건을 어떻게 개선해야 되고 이런 구체적인 사업의 양상들이 있는데 금융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거대한 네트워크처럼 구성되어 있어서 도대체 어디를 공격해야 되는지 물론 그래서 그 상징이 월스트리트였고 한국에서는 거래소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거래소 자체를 점령한다고 해서 이것이 안 돌아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말 그대로 이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우리들의 정치적인 노력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물론 그것이 전부가 다 정당으로 보여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현재 문제와 방향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정당이라고 하는 틀을 대중의 의지가 통과할 때 그것이 거리에서가 투표함에서가 에너지들이 모여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대안이라고 하는 것이 그럼 도대체 뭐냐. 그래서 저희들이 사회당이 몇 년 전부터 주장한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뭐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물론 어저께인가요? 물론 여러분 뭐 트위터라는 게 다 나름의 자기가 타임라인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다 자기만의 세상이라서 마치 거기 자기가 보는 것을 많이 뜨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이렇게 느끼긴 하지만 생각해 보니까 갑자기 기본소득을 갖고 논쟁이 벌어졌는데
저희는 기본소득을 뭐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나는 일종의 뭐 이행기 강령이라고 보고요. 그냥 국가가 계속 나눠주겠다 언제까지나 이렇게 본다기보다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대안적인 경제체제를 만들어가는 활력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게 한 가지 있고요. 또 하나는 현실적으로 흔히 말하는 뭐 고용 없는 성장이라고 말하는 시대 혹은 다수가 배제되는 쫓겨나는 거죠. 아마 그 권력 담당자나 지배자의 관점에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입이거나 손이거나 우리들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인격과 개성 있는 사람으로 보지만 정책 담당자의 관점에서 보면 먹여야 될 인구이거나 아니면 일할 손이거나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오늘날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다수의 일소를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러니까 당연히 자본주의 원리에 따르면 먹일 필요도 없는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쫓겨나는 자들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그것이 서구에서는 뭐 1980년대부터 뛰어난 직관을 가진 영화인들 여러 영화를 통해서 그려냈다고 생각합니다. 소수가 기업의 지배하에 도시에서 살고 다수는 그 야만적인 들판이나 혹은 지역 언더그라운드에서 사는 이런 모습들을 꽤 오래전부터 SF 영화인들이 그려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런 것이 오늘날의 현실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것을 역전시켜야 되는데 뭐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어쨌든 정치 공동체의 힘을 매개로 한 기본소득이라는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효과 현재 어쨌든 다수의 사람들이 아까 사회자가 계속 말씀하신 인간으로서 정치 공동체의 시민으로서 그 다음에 일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웃사회를 모색할 수 있는 근데 그 모색이라는 것도 뭐 누가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의식화된 그런 다수의 사람들의 말 그대로 좋은 말로 하면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런 거고 그랬을 때 정당 혹은 정치라고 하는 것은 뭐 그런 과정을 매개하는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감히 다수의 사람들에게 정치가 넣어서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이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함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내고 그 대안을 함께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오늘날의 뭐 진보 정치, 좌파 정치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은 뭐 나름의 신자유주의에 대한 이해, 뭐 많은 분들이 동의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안도 당장 이것이 신자유주의를 넘어서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조건들이 필요하고 그 조건들을 마련해서 함께 넘어가자. 그럴 때만 진정으로 우리들의 진보가 역전되지 않고 더 나은 사회로 가는 뭐 디딤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토론에 걸맞는 짧은 답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홍사 선생님. 우선 저는 이제 그 지적이죠. 슬로브의 지적이 말한 포함된 자와 배제된 자의 구분을 우리가 같이 한번 신자유주의 시대 아래 우리에게 규정되고 있는 그런 것을 한번 같이 생각을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이윤율이 저하되고 그러면서 자본소득과 노동소득, 특히 노동소득의 부분이 줄어드는 그 모습이 결국 이제 그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배제된 자가 늘어나게 되고 이제 현실적으로 정리해보라든지 비정규직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이 기존의 이 노동운동의 핵심은 이 어떤 연대, 단결 이런 것이었다면 바로 이 욕망이나 이런 걸 매개로 하여 이 포함된 자가 배제된 자들에게 적대시하는 데에 성공해 가는 과정이 아니냐. 그리고 그래서 실은 포함된 자들이 이 배제된 자들과 같이
그것을 배제시키지 않기 위한 싸움, 연대 투쟁을 해야 하는 것이 오히려 거꾸로 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고, 그것이 현재 예를 들면 한국에서 쌍용자동차라든지 비정규직을 바라보는 정규직의 다는 아닙니다만은 이런 대기업 노동자들이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한국에서 그대로 보여지고 있다. 제가 이제 우리 안혜성 대표께서는 워낙 이론적으로 많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좀 감성적이라고 할까 이런 측면에서 인간의 어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특히 한국은 이 관계보다는 지극히 소유에 매몰되어 있는 이런 것이 더 가열차게 그런 그 조건들을 더욱더 무섭게 만들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물론 유럽이라고 해서 그 사회도 자본주의 사회인 것은 마찬가지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처럼 이렇게 물신주의에 이 정도로까지 젖어들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당신이 사는 곳이 당신이 누구인지 말해준다, 이런 따위의 이 주장을 할 수 있는 도시 공중파를 통하여 터져 나올 수 있는 그걸 제가 한번 유럽의 경우에 대비를 해봤습니다. 그런 광고가 가능할까? 근데 적어도 사회문화적 소양이랄까, 기본적인 어떤 교양의 수준이랄까에 의하여 그런 광고는 많은 시민들의 분노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없는 이런 이 환경이 좀 다르지 않은가, 그래도 나름대로 좀 차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그래서 특히 이 관계, 인간관계나 이런 것이 아닌 저희 진보신당에서는 특히 이제 워낙 철학자인 김상봉 교수가 강령을 저기를 기초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만남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 관계거든, 인간 관계보다 이 사적 소유에 지나치게 매몰되어 있는 이 어떤 균형도 없는 이런 사회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 역사 발전 과정을 통하여 획득한 이 자본주의 사회 아래 어떤 그런 이 축적된 어떤 이 사회 운동이나 이런 것이 과실들이 너무 참담하게 무너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그런 좀 지나친 비판이 될 수도 있겠으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 배경 중에 또 하나는 제가 볼 때 우리가 신자유주의 얘기를 합니다만은 실은 이게 자본주의의 한 형태라고 할 때에 우선 자본주의에 대한 인식이, 기본적인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 제가 특히 이제 교육을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제가 비근한 대로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같이 많은 생각을 나눌 수 있으려고 보는데, 모든 나라의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 중에 사회 과목이 있습니다. 사회 과목이 이미 까닭은 사회를 알아야 하니까, 우리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초등학교에도 사회가 있고 중학교에도 사회 과목이 있고 고등학교에도 사회 과목이 있어서 심지어는 사회 탐구까지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라는 이 상식적인 것을 통하여 그 사회 과목에서 가장 중요하게 공부해야 할 것이 바로 자본주의다 라는 논리적 비결을 우리가 획득할 수 있다고 본다면, 과연 우리가 뭘 배우나 학교에서 자본주의에 대하여 주류 경제학이 얘기하는 그저 이런 것만 아는 그것만 달달달 암기하고 있을 뿐이지, 이 점에서 이 유럽과 거기도 물론 자본주의 사회 모순이 있고 하지만 많은 그런 어떤 이 차별성이 있지 않은가. 특히 그래서 이 신자유주의의 어떤 이 재벌 체제 이런 면에서 가장 전 세계에서 가장 이 나쁜 그런 그리고 여기에 견제력이 없는 이런 이 상황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정말 내게로 어떻게 관계보다 소유에 매몰되는 이런 문제와 그 다음에 자본주의 자체에 대한 인식의 결로, 이것이 자본주의 역사라든지 노사의 그 오승관계라든지 노동운동의 역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하여
이 사회 구성원들이 인식하고 있지 못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떤 힘도 발휘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 면에서 그 점에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데서 결국은 이제 이 정당이라는 것이 어쨌든 이 최고 형태의 정치 결사체이기 때문에 이걸 통하여 사람들을 모으고 같이 그 공부하고 같이 싸우고 같이 실천하고 지금 안효상 대표께서 말씀하신 기본소득제와 같은 이런 걸 통하여 배제된 자들에게 이것을 배제된 자들이 서로 이런 이 기본소득제와 같은 이러한 것을 획득하기 위한 싸움을 벌려나가는 장이 결국 정치의 장이 될 수밖에 없는 이렇게 해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예. 오늘 너무 짧게 정리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 두 분의 TV 토론도 참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네, 대안을 이야기할 때 때마침 이제 홍세아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셨지만 지금의 이 시간 2012년이라는 시간과 우리의 지체형, 우리 공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간이라는 측면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어떤 무엇들을 행해갈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대안들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것이 바로 정당이라는 제도잖아요. 누구나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총선도 있고 대선도 있고 미국의 대선도 있는 2012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진보신당과 사회당이 앞으로 어떠한 정책들을 펼쳐 나갈 것인지 궁금해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었지만 앞에서 어느 정도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정책들을 선거 기간에 어떻게 선거운동으로 이렇게 펼쳐 나갈 것인지 그 점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2012년 선거에 올해는 이렇게 선거운동을 하자라는 제안이 있으시다면 혹시 안효상 선생님부터 안효상 대표님부터 가르쳐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네. 비장의 문을 아무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데. 네, 좀 전에 말씀드린 예를 들면 현실에 대한 분석이나 그냥 좀 높은 수준의 얘기죠. 정말 우리 현실로 끌어내려오면 우리가 보통 현실 정치라고 보통 부르는 수준에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들이 가진 어떤 힘, 목표, 구체적 목표죠. 이런 것에 의해서 저는 이른바 타산이라고 하는 것을 했는데 아시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아무리 좋은 가치 방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한국의 좌파가 정치적 사회 영향력이 적다라고 하는 것은 다 아시는 거고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은 따로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러면 2012년에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이런 생각을 해보면 정말로 한국의 정치가 물론 아까 원인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분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53년 시제로 말하는 분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한국의 정치적 스펙트럼이 어떤 부분은 너무나 과잉되어 있고 너무나 과소되어 있고 이런 것이 좌파 정치 세력이 최소한 일정한 목조차를 갖고 있지 못한 상태이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정세나 이런 것들은 이런 좌파의 새로운 발언 혹은 새로운 탄생이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때가 2012년은 그러한 좌파 정치 세력들이 뭔가 자리를 잡는 그것이 아무리 작은 맹아일지라도 이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때 이것이 목표로 하는 것은 좀 전에 그런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은 매우 집중적인 자신들의 정책. 그래서 때 그 정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한 시혜적인 문제가 아니라 다수가 그것을 통해서 함께 참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대안적인 사회와의 일정한 프로세스를 담고 있는 정책일 때 좌파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예를 들면 같이 돈을 기본소득이라는 게 현금을 나눠준다는 것은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죠? 이것이 예를 들면 허경영과 예를 들면 우리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같이 돈을 나눠줘도 어떤 목적으로 돈을 나눠주고 물론 그만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돈을 어디서 가져오느냐 이런 것들이 큰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정책이라고만 굳이 말씀드리면
두 가지 정도가 당장히 생각이 들고, 아까 뒤에서 홍대 대표님 잠깐 얘기했던 것도 있는데, 하나는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탈핵사회를 분명히 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그냥 두 가지 정책이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뭐 기본소득의 이행기적인 의미는 말씀드렸고, 탈핵사회라는 것도 이른바 핵발전소 없애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체제를 어떻게 생태적인 사회로 만들어가느냐라는 일련의 과정을 포함하는 대안이지 핵발전소만 폐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당연히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매우 장기적이고 매우 대안적인 과제라고 생각이 들고, 거기에 이제 홍세 대표님은 이제 대학 평준화, 뭐 교육 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뭐 이런 것들을 아까 덧붙이셨는데, 그렇게 집중된 어쨌든 그 지향, 그리고 그 지향이 가치이자 현실의 정책, 이런 것을 내걸고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현실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얼마나 넓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과 공유를 일으킬 것인가에 관한 문제인데, 뭐 그러나 하면 뭔가 센세이션한 걸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저희가 생태주의적이라면 핵발전소를 못하면 위험하고, 핵발전소를 둘러싸는 상징적으로 둘러싸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둘러싸는 거죠. 물론 과거 유럽에서는 그런 경험도 있었죠. 뭐 이런 거 하면, 아니면 금융자본주의 맞서는데서 정말로 지금은 젊은 친구들 중심으로 작은 텐트를 하나 치고 거래소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데, 정말 거래소 둘러싸고, 아니면 거래소가 아니라 그 어떤 곳이라도 우리가 그런 힘을 모아내서 분명한 그런 다수의 목소리를 할 수 있다면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언젠가부터 한국의 진보운동이 특히 선거운동에서 기성의 선거, 나쁘게 말하면 상업적이고 또 나쁘게 말하면 너무 정단, 이런 식의 선거 양태를 보여왔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책임있는 정치개혁이라는 거 하는 것과 우리들의 치열함을 보여주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강력한 그런 몇 가지 중요한 지점을 가지고 말 그대로 지금 제가 어떤 형태를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강력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그래야 겨우 비로소 한국에서 정말 앞으로 더 긴 시간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좌파 정당의 정말로 맹학, 이런 것들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정말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에서 좌파들의 사회적 정치적 영향은 매우 작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는 것은 정말로 만만치 않은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한 정말 우리들의 정돈, 그리고 있는 힘에 집중된 어떤 사용들, 뭐 이런 것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고, 그렇지 않다면 나중에 2012년이 중요한 변화의 해였다라고 아무도 말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지금부터가 매우 중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혜상 대표께서 이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탈핵, 그다음에 기본소득제, 제가 아까 대학 평준화, 서울대표에서 대학 평준화 얘기 잠깐 했습니다. 그다음에 꼭 덧붙여야 할 것이, 하고 싶은 것이 노동자의 경영권입니다. 노동자의 경영권. 지금 상황에서 상해자동차의 예가 아주 여실히 보이듯이 기업의 운명에 가장 큰 운명을 지우고 있는 사람이 노동자들입니다. 기업이 어떤가에 따라서 그럼 결국은 이 책임져야, 가장 중요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이 운명을 짚어줄 사람이 그걸 경영해야 되는 거, 소유하고 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건희 같은 사람은 아무런 책임도 없습니다. 이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틀어지고 있고 이 경영하고 있는 이것이 어떤 논리에서부터 비롯되는지에 대한 그런 것이 그냥 정해져 있는 것일 뿐 어떤 논리적 비결 이런 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동자의 경영권을
아주 강력하게 주장해 나가고 거기에 일단은 이 부분은 어쩌면 기존에 이제 사회주의 생산수단의 국유화라든지 이런 걸 통하여 그것과 사회재산제 이 사이에서 뭔가 이것이 좀 이렇게 도드라지지 못해왔던 어떤 과정이 있었지 않나. 이제 이것을 우리가 끄집어내서 제대로 내용도 이 이론적 근거나 이런 것도 정형하게 이렇게 해놓고 이럴 과제가 우리에게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세계에서 독일 같은 경우는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노동자의 경영 참여 이런 것이 일정 정도 이루어지고 있죠. 물론 우리가 바라는 만큼의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이거 하나 하고 경험에 독일 얘기가 나왔으니까 독일식 정당 비례대표제,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 이것도 선거법 개정과 함께 우리가 특히 이제 강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것이겠지만 이 독일식 정당 명부제는 지역구에서 절반이 나오지만 절반이 나오진 않아. 그렇다고 해서 비례대표제가 절반만 뽑는 게 아니고 비례대표 명부제에 의해서 덮어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면 녹색당이 지역에 나와서 600명이라고 치고 정확하게 제가 숫자는 잊어버렸습니다만 600명이라고 치고 이 지역구에 이제 300군데가 이제 지역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중에 3명이 녹색당이 이제 당선이 됐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근데 전국에서 비례대표제 정당 명부제로 해서 녹색당이 5%를 받아 5% 이상이면 이제 저희가 되는데 5% 이상이 되면 600명의 5%면 몇 명입니까? 30명이잖아요. 그러면 비례대표제 명부에서 지역구에서 선출된 3명을 뺀 30명이니까 27명이 들어가는 이런 구조라는 것이죠. 그렇게 돼서 전체로 그 구조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100%가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국회의원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절반만이라도 비례대표를 획득하는 이 싸움은 우리가 같이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서울대표지 뭐 이런 것을 이제 강조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근데 정책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물론 정책도 대단히 중요하나 결국은 저는 어느 자리에서도 이제 강조하는 것이 볼테르의 교훈인데요. 볼테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열성적인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면서 답은 바로 광신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광신자들이 열성을 부리는 것도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지혜를 가진 사람이 열의를 보이지 않는 것 또한 수치스러운 일이다 그랬습니다. 제가 지금은 일산에 삽니다만 먼저 서교동 살 때 마포에 살 때 여일주택 8가구가 살았는데 저를 모르는 사람이면서 저희 집에 열심히 초인종을 누르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같이 교회 가자는 분들이었고 또 하나는 돈 줄 테니까 뭐뭐뭐 신문을 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그냥 우연일까? 이게 우연일까?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광신자들만큼 열성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노름하는 사람, 인마이 포켓, 사회추구 집단 이들이 그래서 며칠씩 노름한 사람의 눈빛은 광신자의 눈빛과 똑같죠. 그 다음에 그들만큼 또 열성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극단주의자들, 극우 세력들 얼마나 열성적입니까? 한국의 이른바 누구죠? 뭡니까? 뉴라이트 세력. 실제로 뉴라이트 세력 이들 실제로 사람 수로는 많지 않아요. 강한 민주주의, 사회 공공성 뭐 이런 것을 요구하는 인권이라든지 이런 걸 강조하는 배대전자들 그 탈배제 이런 것을 요구하는 우리들이 그 자체에 열성이 담겨 있는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의지로 열성을 결합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점에서는 제가 우리 이 사회당의 이 활동가들한테 이 진보신당의
이 당원들이 많이 배워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일면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두 분의 말씀에서 2012년 진보좌파 정치의 희망이 보이시는지, 저는 뭐 희망이라기보다는 두 분의 말씀에서 차이점보다는 같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제가 같음과 다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싶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다름보다 같음의 측면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그게 바로 우리의 좌파 정치의 희망이 아닐까, 희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제 오늘 양당 대표님으로부터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들어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네, 그 전에 잠시 쉬면서 그동안 긴 말씀을 쉬지 않고 해주셔서 잠시 목을 쉬실 겸 노래를 한 곡 들어보고 다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공연 이후로 오랜 시간 기다려주셨던 우리 천에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환영해 부탁드립니다. 또 나왔습니다. 화장실 다니시고 저희는 거기에 BGM을 깔아드리겠습니다. 말씀 되게 잘 들었습니다. 네, 귤도 많이 드시고 귤 되게 맛있던데. 정말 대담하시는 거 보면서 저희도 뭐랄까 집중을 놓을 수 없는, 정신을 놓을 수 없는 신나는 자리였고요. 네. 이런 어떤 뜻깊은 행사에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뉴라이트 얘기가 마지막으로 나왔는데 저희가 일본어 노래를 할 건데요. 귀엽게 부르는 노래 잘 들어주세요.
분께서 부르셨던 노래인데 오빠는 삼각형이야라고 이게 태극기 휘날린거에 나왔었죠. 그 노래가 나왔습니다. 오빠는 풍각쟁이야 오빠는 실수쟁이야 난 몰라 내 반쯤 나서 보는 건 물건 꺾이는 차만 먹고 보이지 콩나물만 나한테 주고 오빠는 실술쟁이 오빠는 깍쟁이 오빠는 내 동생이야 오빠는 실술쟁이야 오빠는 깍쟁이야 난 시려 내 편지가 걸려있는 건 너무 싫어 명지자 구경 갈 땐 짜증나고 심부름 시킬 때는 흠벅대하고 오빠는 실술쟁이 오빠는